앞에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폭우를 동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호우특보는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가 됐고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수능에서 배제하기로 한 초고난이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의 실체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오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정하면 윤리특위는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권력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당분간 반란으로 인한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현재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현재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희지 캐스터, 지금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청계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전까지는 지금보다 더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다가 현재는 조금 잦아든 상태인데요. 이렇게 강약을 계속 반복하면서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40mm 정도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청계천 출입로도 통제 중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튼튼한 우산 챙겨주시고요. 도로도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제주 삼각봉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의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돼 있고요. 전남과 경북 북부 내륙, 경남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곳들은 시간당 40에서 60mm로 그야말로 비를 퍼부을 수 있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은 퇴근 시간대에 또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침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어제 33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26도에 그치겠고요. 대전 25도, 광주와 부산 26도로 더위는 쉬어갑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잠시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 중반에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서 호우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오늘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새벽 3시를 기해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또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해안가와 하천,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통제와 대피 계도를 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주차장 등 지하 공간 침수 때에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장애인 가구나 홀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민관이 협력해 대피를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오늘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새벽 3시를 기해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또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부는 해안가와 하천,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통제와 대피 계도를 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장마는 제주도에 특히 많은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한라산 탐방로 7곳이 통제됐고 강풍까지 겹치면서 여객선과 여객기는 운항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탐방로인 어승생학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탐방로 입구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제주도에 호우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한라산 탐방로 7곳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제주 태풍센터에는 시간당 49mm의 장대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2시부터 발효가 됐어요, 오늘. 그리고 아침 5시에 강풍주의보 같이 발효가 돼가지고 같이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제주에 내린 비는 서귀포가 144.3mm로 가장 많았고 제주 75.6, 성산이 63.2mm였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제주 여객선 4개 항로 10척 가운데 3개 항로 7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제주공항에도 급변풍특보가 발효돼 여객기 상당수가 지연됐습니다. 제주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산간 지역엔 최고 5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 보신 대로 올여름 제주에서 시작된 장맛비가 오늘부터 전국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 리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장마를 동시장마라고 그러는데 이 동시장마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단 그 동시장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마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이 장마라고 하는 거는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무르고 있는 차고 건조한 혹은 차고 습한 공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전선입니다. 네. 그 경계면인데 정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들의 세력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한반도 주변에 한 7월 동안, 한 달 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과거 30년간의 장마의 시작 시기를 좀 비교해 보면 제주도에는 6월 19일, 그리고 남부지방은 6월 23일, 그리고 중부지방은 6월 25일. 그러니까 약간의 2, 3일의 격차를 두고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남부지방, 중부지방 서서히 밑에서부터 세력을 이제 네. 더해지면서 올라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이 정체전선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발달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남부지방, 중부지방까지도 한꺼번에 북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시장마의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주도 이제 1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는데 내륙에서는 또 계속해서 찜통 더위가 이어졌거든요. 그 이유도 비슷한 건가요? 보통 이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 게 한 32일 정도 이어집니다. 근데 32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한 17일 정도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면은 중부지방은 비가 안 올 수도 있고요. 네. 중부지방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네. 남부지방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올해 봄까지도 가뭄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비가 내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부지방, 중부지방의 차이는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발달한 거는 발달한 저기압 주변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이제 풍계가 형성이 되는데 제주도를 지날 때 저기압의 전면부에서 굉장히 다량의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또 한라산을 만나게 되면 비구름이 더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50mm가 넘는 굉장히 세찬 비가 지났고요. 그리고 이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이 다량의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찜통 더위, 거의 물더위, 무더위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만 했더라도 제주는 200mm가 넘게 왔고 이제 앞으로도 뭐 거의 500mm 이제 가까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장마면은 계속 그 부슬비 같은 게 이제 조금씩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막 집중호우가 한꺼번에 쏟아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계속 장마 기간 동안 계속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특히 예.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비구름을 더 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형성이 된다는 건데요. 실제 2000년 이전과 이후에 발달한 장마 전선의 패턴을 좀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정체 전선산 주변으로
폭넓게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좀 비가 좀 골고루 내렸다라고 하면 2000년 이후에는 정체전선 주변에서 굉장히 동서로 얇은 띠 안에서 거의 뭐 좁게는 20에서 40km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집중도가 강해지는 그런 형태의 장맛비가 좀 발달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예.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내리는 장맛비의 패턴 중에서 집중호우의 패턴이 한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집중호우의 패턴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면 태풍은 또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열대 해수에서 해수 온도가 한 예. 26도 이상만 돼도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인데요.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오르기도 했지만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태풍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형성이 된 데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는 전 세계의 해수면 온도 상승의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태풍이 열대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중위도권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바다 해수면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도가 약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강한 강도를 우리나라 주변 지역까지 올 때까지 유지할 수 있고 또 강한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장마철의 집중호우뿐만이 네. 아니라 이제 태풍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뭐 동시 장마라고 그러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전에는 뭐 장마라고 해도 뭐 한 이틀 비 오면 뭐 한 2, 3일은 또 맑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뭐 비가 왔다가 그치다가를 반복합니까? 아니면 뭐 계속 비가 오는 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어떤 이런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장마가 뚜렷하게 어떤 패턴으로 변합니다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주변 상황이 동시 장마를 유발할 수 있는 네. 요건이고, 그리고 또 어떤 해는 일찍 시작됐다고 해서 또 32일 정도 이어지는 장마라고 해서 일찍 끝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1973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시작 시기에 시작이 됐지만 장마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가장 짧았던 장마이고요. 그리고 양이 많이 내리거나 주는 것도 그 해의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장마의 그 강도는 좀, 그러니까 내리는 비의 강도는 강해지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이제 이어지는지는 그 해에 따라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짧은 시간에 이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다시 또 떠오르는 게 침수 피해인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공간에서는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통 보면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간이라든지 항상 늘 피해가 발생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곳에서는 사실 지금처럼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좀 이제 만반의 대비를 좀 하셨어야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시간당 한 50mm의 비가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한 2시간 안에 90mm, 그러니까 3시간 안에 90mm의 비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네. 기상청이 재난 문자를 행안부나 지방자치,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6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네.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재난 문자를 20분 전에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 지역에 위험한 상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뭐 물꼬를 트거나 막힌 그 배수구를 뚫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네. 사실 시간당 50mm의 비, 보통 한 20에서 30mm의 비도 침수가 잘 되는 곳에서는 충분히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되는 구간인데 이거보다도 더 많은 비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상청에서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한다라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는 대피가 더 필요한 것이지 뭔가 대비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의 단기 예보, 오늘, 내일, 모레 예보는 굉장히 예보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의 예보가 예상되는 이런 날씨는 보통 한 최소 이틀 전에는 예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변에 좀 미리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침수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시고 이미 비가 시작이 됐을 네. 때는 대비보다는 대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SNS 중심으로 이제 퍼진 이야기가 이제 다시 또 떠오르는데 뭐 7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에서 해를 볼 날이 뭐 하루밖에 없다, 이틀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이제 떠돌았잖아요. 자, 그게 정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사실 그 기상 예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
기상 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예보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그런 예보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측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앞으로 정말 7월과 8월에 비가 많이 옵니까? 라는 질문 자체와 궁금증 자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열흘 이상의 예보는 사실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불가능한 게 현대 기상 예보의 한계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단기간에 정확한 오늘, 내일, 모레의 단기 예보의 정확도의 신뢰감을 높여서 당장 대비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자꾸 있기 때문에 이런 날씨 괴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을 버리고 오늘, 내일, 모레의 정확도가 나온 그런 예보들을 잘 챙기셔야지 좀 불안한 없는 그런 건강한 여름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젯밤 전국 정읍에서는 돼지 농가에서 불이 나서 이 돼지 1,7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전국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주택가 담벼락이 무너져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층 빌라 창문에서 불길이 치솟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복명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퀴까지 불에 타 사라진 5톤 트럭이 레카차에 실려 있고 트럭에 실렸던 짐은 검은 재만 남았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궁평 지하차도를 주행하던 5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트럭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1시간 30분 넘게 지하차도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태인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돈사 12동 가운데 7동이 전소하면서 돼지 1,700마리 이상이 폐사하고 소방서 주산 9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 35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반품 매장에서도 불이 나 매장 상품과 집기들이 전소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아래 어지럽게 널브러진 돌덩어리와 흙이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도 덮쳤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주택가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인근 주민 29명이 한밤중에 대피했고 현장에 주차된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오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구이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면 특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나 제명 등 4가지 중 하나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종적을 감췄던 김 의원은 17일 만에 국회에 나타나 각종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을 놓고 김 의원과 자문위 사이 이견이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명할 수 있는 입증이야 좀 그렇고 자료를 좀 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핵심 증거인 가상자산 전체 거래 내역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비밀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영웅 후손과 한미 군 지도부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역사박물관이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영웅 후손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후손들과 함께 벽에 걸린 참전 용사들의 사진도 유심히 살펴봅니다. 부자가 다 한국전 참전입니다. 윌리엄 쇼는 지금 기념비가 저기 있죠. 은평구.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고 적었고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열린 6.25 기념식에는 여야 대표가 참석해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교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은 달랐는데 여당은 가짜 평화쇼로 한때 평화가 위협받았다며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자유 진영과의 연대를 더 튼튼하게 해서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며 남북 대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도 6.25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소개하며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년 동안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 앞으로의 행보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토요일에 귀국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 뭐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본인의 책임이 당대표 선거 그리고 이제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진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못다한 책임이라는 게 정치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했잖아요. 못다한 책임은 뭐 첫 번째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 됐다?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 품성이라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돼서 내가 책임을 못 졌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어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가지고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뛰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 결과를 떠나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말하자면 정권 재창출을 만드는데 어떤 일조를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떤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무슨 못다한 책임이라는 게 본인이 대선 후보가 못 돼서 이거 대선을 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일차원적이고 좀 유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유치하고 일차원적인 발상이라도 누가 들었으면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 못다한 책임이라는 것은 물론 본인을 향한 책임을 얘기하겠지만은 본인이 못한 일에 대한 본인이 이기지 못한 어떤 당내 선거, 대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고 봐야죠. 예. 이낙연 대표가 이 시점에 총선을 한 10개월 정도 남겨놓고 귀국한 이 시점부터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의 이제 역할을 놓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 계파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보다도 국민들과 우리 민주당이 바라는 바를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위기에 처하면은 당신 몸을 던져서 당을 구해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의 단합, 또 어떤 내년 총선의 승리 네.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시지 그렇게 뭐 일부에 생각하는 것처럼 비명계의 무슨 뭐 어쨌든 중심이 돼 갖고 역할을 할 거다 그럴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비명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주길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이 친명계에서는 일축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이지만 이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귀국하게 되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흩어져 있던 비명계 의원들이 좀 하나의 구심점으로 뭉치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현상이죠. 정치에서.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나타났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뭐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당의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의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명이라는 쪽에서 그걸 일축했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 현상으로서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동안 쓴소리를 했다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했던 그런 당내에 뭐 비명이라 하는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거를 모아서 얘기를 했을 때는 무게감도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당의 건전한 비판의 어떤 그 모집단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총선을 앞두고 솔직히 국민들 눈높이에도 민주당이 더 어떤 체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요. 정당이 국민들한테 매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산발적인 쓴소리들을 이낙연 전 대표를 통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고 그리고 당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그거를 이낙연 전 대표가 구심점 역할을 못한다는 일축보다는 그냥 현상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게끔 얘기를 하는 것들. 이재명 대표도 그랬지 않습니까? 배치장도 맞대는 게 낫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순기능으로서 좀 어떤 인식을 하고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창구를 여는 그런 당내 분위기가 되는 게 옳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총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곧 저는 말씀을 좀 그 국민들한테 드렸던 건 이낙연 전 대표가 복귀한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순기능이 될 거예요. 보완제가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절대 보완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물론 치열하게 싸웠지만 정치라는 건 한번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다고 해서 영원히 등 돌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당의 상임고문이세요. 지금 상임고문의 역할로서 당을 흔들겠습니까? 먼저 당을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충분히 1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특히나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되신 분이에요. 일본에 대한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등 그다음 미국에서 미국 정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심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정치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 객관적 시각에서 많은 걸 배우고 오신 부분들을 이렇게 좀 쏟아낼 수 있으면 솔직히 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는 어떤 순적 기능이 되지 이게 안에서 분열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켜보시면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정치인들은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패션으로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저께 토요일 날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할 때 보니까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과거의 새정치국민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관측에 동의합니다. 정치인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서 이 의상, 특히 색깔 중요하죠. 당마다 색깔이 있고 또 똑같은 색깔도 당마다 또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전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빨간색이죠. 그렇죠. 지금 초록색도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당 시절에 썼었지만은 원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새정치국민회의 또는 새천년 민주당 이런 민주당 전신 정당에서 쓰던 색깔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길에 그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 본인의 정체성이 뭐다는 것을 정확하게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뭔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패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여러 말씀하셨지만은 이낙연 대표 치우쳐진 민주당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왔을 것이고 또 비명계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는 이낙연계가 다시 한번 뭉칠 가능성이 생겼고 그렇다면 그 기반은 지역적으로는 호남이 될 것이고 노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선을 따르는
그러한 정치색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로 싸웠던 이재명 대표. 자, 과연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가 관심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자, 아까 이제 서 대변인께서는 이제 백지장 이야기를 하셨고 이재명 대표도 백지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 백지장을 둘이서 잘못 뜨면 찢어진다는 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못되기를 바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뭔가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넥타이 색깔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정도면 야, 민주당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왔으니 뭔가 좀 일촉즉발의 뭐 갈등 상황이 초래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생활을 오래 하셨고 굉장히 모든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엄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본인이 돌아왔다 해서 비껴라, 내가 왔다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기국과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가 원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의 역학이라는 게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떤 지도 체제가 공고하고 셌을 때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당의 혼란 상황이 있을 때는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보다는 당에 먼저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첫 번째 출발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뭐 민주당의 분열과 어떤 뭐 백지장이 잘못 맞들여서 찢어진다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오지 않을 것이고요. 정치는 생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친명계가 비명계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NY계는 사실 생길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의 친명계, 그냥 이재명계라고 해야겠죠. 그 두 축이 민주당 당내에서 정당으로서 개파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안에서 총선을 앞두고 권력 싸움, 뭐 자리 다툼, 뭐 어떤 공천 경쟁 이런 부분들이 과열이 되면 국민들은 바로 총선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표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낙연 전 대표는 접근하고 메시지를 낼 것이니까 일단은 대정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아마 대정부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강하게 어떤 일상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오늘 신당 창당 작업을 공식화합니다. 자, 정의당도 혁신 재창당 추진을 선언했는데요. 자,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 정당이기 때문에 전국의 후보는 내려고 하고 있고요. 전국 현역 의원들 중에 관심 보이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보이고 뭐 전화도 주시고 응원도 주시고 하시는데 몇 분 정도나 관심을 보이서 한 5손가락은 넘어요? 그럼요. 기득권 양당 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나 세력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궤적, 정당을 선택해왔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지금 그분들과 당을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자, 양향자 의원은 이제 뭐 민주당 출신이긴 한데 검수완박 추진 과정에서 좀 민주당과 반대의 의견을 좀 내면서 좀 틀어진 부분이 있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이제 신당 창당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에는 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양향자 의원이 어느 정도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 당과 협력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당에 뭐 입당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 당 의원들과 또 저희 당과 어떻게 깊은 인연을 맺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3당 얘기를 하시는데 양향자 의원이 창당하려는 정당의 정체성,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각인되는 게 없는 걸로 보인다고 한다면 저희 당의 어떤 뭐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 이런 예상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여당이고 또 금태섭 전 의원이 한번 제3당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동요가 없었단 말이죠. 특히나
이준석 전 대표조차 제3당에 대해서 선을 그었던 그 전례를 살펴본다면 양양자 의원의 제3당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상은 하기가 지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태섭 의원도 이제 좀 있으면 창당을 한다 그러고 조금 전에 녹취를 이제 저희가 들어봤을 때 양양자 의원 얘기가 이 민주당 내에서 5명 정도가 이제 관심을 보인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총선을 앞두고 조금 그래도 악재라고 이제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십니까? 악재일 이유가 없죠.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어떤 수혜를 입어서 뭐 인재로서 발탁이 돼서 의원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당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본인의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나가신 분인데 예. 호남 지역에서도 보면은 양양자 의원에 대한 지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민주당 내에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본인은 FA예요. 자유시장에 나와서 본인이 무소속 의원이지만 본인의 다음의 정책로를 위해서 신당 창당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면면을 보면 대부분 삼지대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 그리고 뭐 표방하는 게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뭐 플랫폼 정당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색깔을 반도체 쪽으로 연결을 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그냥 던지는 것뿐이지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뭐 유럽식 복지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5명이 관심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서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는 양양자 의원이 유일한 신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우려가 되는 게 삼지대 창당 좋습니다. 양당 체제가 좀 피곤하니까 삼지대에 대한 어떤 창당의 움직임이 있지만 이게 예전처럼 위성정당의 새로운 꼼수 창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지역 기반으로 한 선출직의 어떤 지역 기반 의원을 내기보다는 비례대표의 어떤 의석을 말하자면 위성정당을 차리지 못하니까 빨리 신당을 만들어서 비례라도 좀 주워 담자라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는 이게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조금 생각하고 그렇다면 예측하기로서는 뭐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만약 창당하게 된다면 비례 1번으로 본인들을 내세울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정말 뭐 염치가 있다면 그러지는 않겠죠. 사람들 국민들이 보는데요. 근데 뭐 그럴 공산도 있을 거는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지역구에서 신당을 창당해서 본인들이 지역구에서의 선출된 의원들을 배출할 수 있느냐, 그런 인재풀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점은 솔직히 현재까지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예전에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꼼수로 비례를 취득했듯이 그게 지금 정치 개혁에서는 하지 말자고 이미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미리 신당을 창당해 놓고 그런 방식으로 어떤 득점 포인트를 예상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좀 여러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르면 오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 의원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에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거래 내역, 잔고 내역, 이체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투명하게 첨부해서 공개를 했고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리특위 자문위에 요구를 했는데도 뭐 전체 거래 내역은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 걸 보면 김남국 의원이 과연 국회 윤리특위를 제대로 받을 생각이 있는 건지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에 대한 이 징계 국면을 대하는 자세가 역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면은 기자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이 무슨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억울한 사람은요 어떤 증거라도 다 냅니다. 뭐라도 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텐데 지금 윤리특위에서 달라고 하는 자료도 내지 않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전체 거래 내역 도대체 얼만큼의 돈으로 어떤 코인을 샀고 어떻게 팔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을 아직 다 주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뭔가 감추는 게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계속 본인은 다 투명하게 뭔가 다 냈고 자기는 떳떳하다 하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이 국회 윤리특위를 아예 김남국 의원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의 방어권 차원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굳이 이건 빼고 이건 내고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변명 여지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설사 검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사적인 사법적 측면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윤리특위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다 내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남국 의원이 또 이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윤리특위는 이제 새 나갈 수 있다, 정보가 새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자기가 제출한 자료가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료가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료라면 새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료가 새 나갔을 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불리한 증거라는 게 뭐겠습니까? 뭔가 꼬투리가 잡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이 시점에서라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다 내고 그 다음에 징계다운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리자문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합니다. 특히 수능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의 사례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에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6조 원에 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교육당국과 입시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만큼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능 문제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개혁안과 수능 문제 출제 과정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3년치 수능과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킬러 문항을 공개하는데 사실상 올해 수능 출제 기조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형 대응과 에듀테크 활성화 방안,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만 3세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안 등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6월 모의고사에서 윤 대통령의 공교육박 출제 배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대입 담당국장을 경질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출생 미신고 영아 유기 살해 사건들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경우에 남편의 서명이 퇴원 서류에 기재가 돼 있었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공범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몰랐다고 보기가 상식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서면까지 했으니까. 예. 네. 그다음 또 근본적으로는요. 살해된 아기가 뭐 한두 달 전에 살해된 게 아니고 2018년생, 201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년 가까이 아기 그 사체가 두구가 집안의 냉동고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보다 더 엽기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 남편 없이 그 여자 혼자서, 산모 혼자서, 엄마 혼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친모가 구속된 당시 이제 영아 살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영아 살해죄, 살인죄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처벌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두 번째는 영아 살해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네.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에 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루 이후에 살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분만 직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법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모순점들이 많이 있는 게
과거에 낙태죄 있었잖아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입법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 무죄 판결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출산 직전이면 무죄 판결을 받고 출산 직후에는 또 살인죄가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낙태죄에 대해서도 빨리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이 예전에 설해마을 프랑스인 영아 살해 사건, 그 당시에도 이제 프랑스인들 이제 설해마을에서 부인이 영아를 살해해서 냉동고에 이제 시신을 이제 보관했다가 이제 난리가 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시에도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도 혹시나 이 남편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고 변호사님은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 그 프랑스 마을 사건은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구나 됐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기가 아니고 예. 넷째, 다섯째 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의 경험이 많은 그러한 부부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출산 후에 예방 접종을 했어요. 1차 예방 접종을.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내가 임신한 것은 알았지만 그 낙태한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방 접종까지 했던 그러한 그 아이를 어떻게 그 낙태한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남편의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순된 진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남편도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을 좀 살펴보면은 아기를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에게 넘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 친부도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이를 경제적으로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넘겼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친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유기한 과정에 예. 같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동을 넘겼다라고 했는데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라든가 연락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아이가 넘겨졌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예. 수사관들이 지금 휴대폰, 예전에 아이가 넘겨졌다라고 주장하는 식의 휴대폰까지도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사를 통해서 정말로 아이가 넘겨진 건지 양육법을 위반해서 양육이 된 건지 아니면 살인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경찰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끝까지 아기를 못 찾으면 이 두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부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일단 살인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예. 있겠는데 예. 근데 일반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행이 입증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출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테니까 아동 유기죄가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성인 남녀 3명이 아기를 데려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포렌식 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냐면 입양 관련해 가지고는 민법에 기본적인 규정이 있는데 입양 특례법이 특별법으로 있어요. 그 입양 특례법에 따르면은 사람이 입양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분 관계에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법원에 허가가 있도록 되어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입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입양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처벌받을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최악의 그 불행한 사태는 없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누가 아이를 데려고 간지에 대해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확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입법제도에 좀 마련이 제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가 이제 이르면 오는 30일 출생통보제 또 보호출산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국회가 너무 직무를 유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네. 출생통보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동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출생통보제인데 이 절차를 거치면 아동이 아예 자신의 신분이 없는 상태로 계속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동의 어떤 살인 행위라든가 어떤 피해를 받는 경우, 아동 학대를 받는 경우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출생통보제는 신급하다고 보여지고요. 보호출산제라고 해서 이렇게 자신의 출산 자체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살인하는 사건까지도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이걸 지자체가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권은 굉장히 존중될 수 있지만 반면에 아이의 부모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의 인권이라든가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건 어떤 법적 쟁점들이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토론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과연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자, 이 문제가 이제 법 개정하는 데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부딪힐 걸로 보이는데, 네네. 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건? 일단은 이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생명 인격체이지 뭐 부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생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의 그 권리보다도 아이의 생명권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 사건이 수사 단서가 됐던 게 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찾아낸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21세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니까 그 뒤늦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아 살해죄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삭제가 돼야 돼요. 이런 영아 살해죄가 남아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아 살해죄는 없어지되 대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어차피 살인죄에서 그 판사가 양형을 할 때 재반 사정을 다 고려해가지고 양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려하면 되지. 요즘 영아 살해죄라고 하는 거는 조산사가 집에서 애를 낳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됐었던 건데 요즘 우리나라 뭐 지금 인구가 20만밖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1% 이하의 그 사람들만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가 일어난 경우 자체가 굉장히 희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에 관련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우호적인 벨라루스와 터키에는 러시아에 대한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무장 반란 소식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주요 7개국 장관들과 통화하며 러시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We don't have full information, obviously, and it's too soon to tell exactly where this is going to go. And I suspect that 프랑스와 영국, 독일과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Abbiamo discusso e parlato stamattina del conflitto ucraino. La nostra posizione su questo è molto chiara.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와 티르키예, 카자흐스탄 등은 러시아의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내정이라며 말을 아낀 가운데 무장 반란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중국과 러시아 외교 차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가 굳건하다고 강조하며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장마가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광화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혜지 캐스터, 지금 비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까지는 비가 잦아들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우산을 잠시 접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부터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이렇게 잠시 그쳤다 또 강하게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겨주시고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제주 삼각봉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의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돼 있고요. 전남과 경북 북부 내륙, 경남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이동하면서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전남 동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은 퇴근 시간대에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시간당 40에서 60mm까지 더 심하게 내릴 수 있으니까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어제 33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26도에 그치겠고요. 대전 25도, 광주와 부산 26도로 더위는 쉬어갑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잠시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 중반쯤에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서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열렸던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에서 제복을 맞춰 입은 참전용사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부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명예제복을 만들어서 지난 12일부터 배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참전용사들이 어제 처음으로 제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던 기념식에 250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모두 멋진 제복을 입었습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정부가 만든 명예제복인 영웅의 제복이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보훈부에는 제복을 받은 참전용사에게서 감사편지와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행사장에 보훈부 장관이 도착하자 참전용사들은 제복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박수를 쳐주기도 했습니다. 네, 제복을 갖춰 입으니 정말로 영웅의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복이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된 계기가 있다고요. 네, 참전 용사하면 우선 남색 조끼가 떠오르는데요. 일부에서 이 조끼를 비하 대상으로 삼아서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복 제작에 나섰습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10명의 참전 용사를 선정해서 처음으로 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를 본 부산의 동신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훈부에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제복을 지급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편지가 계기가 돼서 올해 6.25 참전 용사 5만여 명에게 무상으로 제복이 지급됐습니다. 제복을 입은 한 참전 용사는 국가에서 멋진 제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뒤늦게나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